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를 좀 보죠. 논란의 방시혁 4천억 주가 조작이 이건 무슨 말? 이거 신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예요? 신 안 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네네. 보도가 됐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상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네. 하이브가 2020년 10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품고 당시 또 이제 뭔가 코로나 이후에 돈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막 좋을 때잖아요. 뭐 하이브 저 상장 준비할 때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래서 뭐 대장주가 다들 됐죠. 뭐 어차피 딱 상장하자마자 이제 K-팝의 진짜 최고 대장주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IPO 가격이 13만 5천 원이었어요. 다들 꿈과 희망을 안고 그때는 이른바 이제 따상이 유행했던 때라서 한번 IPO 들어가면 2배는 먹고 나온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 꿈과 희망을 품고 이제 거기도 공모 청약률도 되게 높아가지고 IPO 주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자를 외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막 오르더니 이게 갑자기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5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13만 5천 원 올라갔던 게. 공모가가 네. 13만 5천 원. 네. 최고가가 한 달 만에 42만 원 값은 많이 갔네요. 네. 예. 또 어딘가에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사실 이게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네. 이른바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좀 많이 받잖아요. 공모 주식을. 그럴 때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주식을 많이 줄 테니까 기관들 너희들은 6개월 있다 팔아. 3개월 있다 팔아. 아니면은 조금 받는 대신 난 바로 팔 거야. 뭐 이런 기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물량을 계산해 봤는데 물량이 나올 데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아하. 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의아무야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방시혁 대표가 하이브 상장 전에 예. 원래 이제 하이브가 이제 커갈 때 투자를 받잖아요. 사모펀드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상장을 해서 엑시스를 해야 좋은데 투자한 지는 오래됐는데 얘네가 상장을 할지 말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방시혁 대표가 그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모펀드 투자자들한테 야 여기 너희들 이거 우리 상장 언제 할지 몰라 하이브가 19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만약에 지금 이거 계속 돈이 묶여 있을래 아니면은 여기 새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여기한테 자기들 원금에다가 그때 이자도 꽤 많이 쳐줘봐서 아니면 그냥 너네가 지분을 넘길래라고 한 거예요.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손바뀜이 있었구나. 네 맞아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속 이거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는데 예. 계속 여기다 우리가 투자금 묶어둬야 되느냐 고민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자만 어느 정도 받고 그냥 넘기자라고 지분을 넘겼어요. 새로운 사모펀드한테. 네, 새로운 사모펀드한테 넘겼고요. 그런데 웬걸? 어허. 제가 2019년에 넘겼다고 했잖아요. 2010년 10월에 상장을 했어요. 10월에 상장을 19년에? 하려면 예. 10월에 상장을 하려면 이미 상장 절차가 2020년 초부터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들한테는 방시혁 의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 실은 상장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분을 팔자마자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돼가지고 상장을 한 거니까. 예. 그럼 이 원래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 새로 지분을 받아간 사모펀드가 어디냐라고 봤더니 다 자기 방시혁 의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펀드였던 거예요. 이 펀드는 이거 상장을 위해서 잠깐 만들어졌다가 이거 상장하고 나서 그냥 해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측근들로 만들어진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펀드에다가 여기 방시혁 의장이 이면 계약 같은 걸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상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상장을 해가지고 그 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익의 30%는 내가 성과보상금으로 받아갈게라고 방시혁 의장이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예. 이런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사모펀드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사기라고 해야 되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상장 계획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지분을 자기 측근들한테 넘긴 다음에 예. 측근들로부터 성과보수 30%를 받아간 겁니다. 그 규모가 약 4천억 정도고요. 예. 그리고 이 아까 성과보수를 준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이들 완전히 땡 잡은 거잖아요. 30%란 성과보상금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지만 어차피 그 이익에서 30%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방시혁 의장이 이런 중간에 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없었으면은 그건 아예 돈을 벌 기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 정도 떼주는 거야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금융당국 이제 금감원이 네. 될 건데 네네. 금감원이 직접적인 뭐 수사권은 없으니까 되게 이제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거든요. 이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잖아요. 네, 검찰 맞습니다. 고발하는 게. 네. 이제 검찰 고발 하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이거. 네네 증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뭔가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가 심의기구예요. 예. 여기서 그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16일 날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때 이제 박 의장 관련해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거 하이브의 입장은 뭐예요? 하부의 입장은 그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사실관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를 어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예 무리가 있었어, 잘못했습니다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뭐 도의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네, 맞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없다. 오. 일단 이제 그냥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입장에서는 일단 이 내용이 증권 신고서에 없어요. 어허. 이게 이제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약간 예.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시혁 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범 근절이라고 외쳤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다라는 이제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증권 신고서의 내용이 한 줄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 사모펀드한테 저 사모펀드의 방시혁 의장의 지분이 나중에 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차익을 실현한 사모펀드에 방시혁 의장의 지분도 들어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 지분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언아웃 계약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성과 보수식으로 준다는 거 어허. 그 계약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근데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증권신고서에는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증권신고서라고 하는 게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우리 예. 상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증권신고서를 보고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 정도를 다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뭔가 IPO를 할 때 일종의 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백과사전식으로 이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고서 투자를 결정할지 말지를 하는데 그 신고서에 한 줄도 없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거죠. 그 기준 IPO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그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물량이 묶이거든요. 보호 예수라고 해가지고. 묶이죠. 대주주도 묶이고. 네, 맞아요. 원래는 방시혁 의장 지분도 묶이고.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수 또 방시혁 입장을 꼭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 아까 대주주 지분이 묶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을 해도 아마 1년 정도일 거예요. 대주주의 경우. 그러면 1년 동안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해도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숫자상의 돈만 숫자상, 있지. 예, 맞아요. 지갑에 현금이 왜냐하면 팔 떨어지면 수가 안 돼. 없으니까. 예, 예.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조금 뭔가 돈을 좀 쓰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아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증권신고서 한 줄도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거예요. 예. 하이브의 주주잖아요. 그렇죠. 방시혁 의장도. 예. 그런데 하이브의 주주인데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펀드들이 그 주식을 예. 내다 팔면은 대량으로 내다 팔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대주주인데 하이브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배임이요? 이러면서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손해를 끼친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나 이제 수사 당국 쪽은 사기적 부정거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그리고 예. 아니 뭐 변호사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아니요. 있지만 예. 그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법적으로 정당한 거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우리 이미 다 검토 받았다라고 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보면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 네. 부정거래 유형들이 딱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하이브의 입장은 야 거기에 딱 떨어지는 건 없어. 맞아요. 우리가 한 건 그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거래 쉽게 얘기 말씀드려 주가 조작의 어떤 유형에 딱 맞아 들어간 건 없어. 요 얘기고 네네. 금융당국 금감원의 얘기는 말씀하신 사기적 부정거래 맞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건 주가 조작 아니야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 이거는 저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네, 예. 저도 특이했던 게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지만 사기적 부정거래를 수사당국 쪽에서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말씀하신 부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범을 엄벌하겠다 네네. 이 얘기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네. 그런데 방 의장이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게 뭐예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말 그대로 우리 아웃하려면 스트라이크 몇 개 맞아야 되나요? 3개요. 3개. 근데 이제 원 스트라이크 했는데 아웃이라니까 한 번만 잘못해도
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조금 뭐 초범은 약간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을 해서 다시는 뭔가 이런 거래를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인데 요거는 네, 방시혁 의장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 박 의장 행위, 요게 19년에서 2020년에 발생했잖아요. 예. 소급 적용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네네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지금 굉장히 해서 완전 뿌리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이 부당이득, 그러니까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아까 4천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2배면 8천억. 이거 그러면 방시혁 의장 토해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역시 또 소급 적용 안 맞아요. 돼서? 지난해 1월부터 예. 적용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건 뭐 금감원하고 하이브 또는 방시혁 의장 사이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 네. 예. 그것이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네.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항상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는데 취임 초기에 주가 조작범 근절하겠다 이런 거 되게 뭐 난리였어요. 모든 대통령 취임 초기엔 그래요. 그 남부지검에 이제 합수단 만들고 이게 예. 약간 수순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초반엔 되게 막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데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걸려 들어간 분들 보면 예. 한 3년 재판하고 나면 거의 무죄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처벌을 세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이제 추가로 소식이 아마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고란 기자가 들고 온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관세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 지난주에 사실 살짝 놀랐습니다. 왜요? 지난주가 이제 관세 협상 마감일이었잖아요. 7일까지 이제 하라. 죽음의 편지가 도달하던 주. 네네. 그런데 마감일이었는데 저 생각에 아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할 시간도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트럼프는 OBBB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 그 안의 문제에 되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예. 베센트 장관이 뭐 몸이 2개도 아니고 협상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관세를 지금 물리겠다는 거지 했는데 역시나 아까 죽음의 편지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음흠. 그래서 저는 25% 숫자가 되게 높잖아요. 예. 아씨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은 25%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 뭐요? 근데 8월 1일까지 유예. 여기에 더 아.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 충격 없었어요? 없었어요. 겨우 한 달인데 시간 벌었다. 한 달 정도 벌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래서 협상해서 협상하면 될수 있다, 되지.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약간 예. 이른바 이제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 할까요? 왜 이 약도 처음에 먹으면 되게 약발이 잘 받는데 예.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엔 충격이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2일 날 판넬 들고 관세 발표할 때 맞아요.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꼼짝도 안 하고 지금 나스닥 뭐 S&P 500 다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3,200선 장중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새벽에 나중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11만 9천 달러를 돌파하는 등 다시 신고점 새로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이 관세 협상의 영향,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어떨 것 같아요? 8월 1일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일단 자동차 관세 있죠, 철강 관세 있죠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번에 스콧 베센트가 딱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6월 관세 수입이 미국의 관세 수입이 총 272억 달러. 예.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6월까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미국의 고용이 깨졌냐? 아니에요. 저 물가가 올랐냐? 안 올랐어요. 예. 근데 관세 수입만 늘었거든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보기에는 올해 이렇게 관세 수입으로 1,000억 달러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10년간 그 의회 예산처가 예상한 관세 수입이 2조 8천억 달러인데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거 과소평가한 거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경제 타격은 없어. 근데 돈은 더 걷어. 그러면 OBB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감세를 통해 가지고 생길 국가 부채 추산한 게 3.3조 예. 달러예요. 그러면 요거 부채 생기는 거예요. 이거 관세로 다 메울 수가 있어요. 트럼프 구상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들린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란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